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애착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애착 유형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양가형, 무질서 혼란형 이런 게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형성된 애착 유형은 어른이 되어서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양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애착 유형이 대물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한 번 형성된 애착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걸까요? 딱 정해져서 절대로 바뀌지 않아 라고 하면 정말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망적이죠. 이렇게 처음에 형성된 애착 유형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내 애착 유형을 바꾸거나 또 내가 양육할 때 애착하는 애착 유형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죠. 저자는 이제 의학적인 증상 완화에도 이런 애착 모델을 바탕으로 한 질병의 접근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애착장애 개선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애착을 다루는 일은 비행기 조종하고 비슷하다고 말을 해요.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이런 짧은 암기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기본 원리를 충분히 익혔더라도 수많은 임상을 통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근본 원리 정도만 이해하고 이게 혼자서는 어렵다 싶은 그 순간에 전문가를 찾으면 되겠죠. 전문가를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잘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심리학 책을 읽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먼저 애착 기반 접근법에는 이제 애착 회복 접근법과 애착 안정화 접근법이 있습니다. 애착 회복 접근법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해서 나의 애착도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통하려면 반드시 상대와 내가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 애착 안정화 접근법이 있는데요. 이 애착 안정화 접근법은 어떤 다른 제3자가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서 내 애착 안정을 이뤄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는 관계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실제로 치료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나 이렇게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두루두루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는 정도이면 될 거고요. 애착 모델에서는 이 몸의 증상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고 여겨요. 신체화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어떤 마음의 많은 문제들이 실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만 없앤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나에게 그 상황이 닥쳐오면 똑같이 또는 아니면 더 심하게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마음의 어떤 원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이 몸으로 나타나는 신체화 증후군의 증상들이 많이 실제로 완화가 되고요. 저자는 그 중에서도 이 애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나 배우자, 연인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 안정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부모에게 이렇게 제대로 돌봄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은 나중에 연인을 잘 만나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관계를 잘 하겠지만 드물죠. 실제로는 드물죠. 부모에게 또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연인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도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반복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이런 만남의 관계의 과정들이 동일하게 패턴을 반복을 하게 되면 스스로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에 집착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를 좀 이해해주고 좀 따뜻하게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설령 아프더라도 기운을 내서 좀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회복이 되기도 하잖아요. 애착 형성이라는 거는 바로 심리적으로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생리학적으로 안정된 애착은 몸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불안과 스트레스 대처 기능도 높여주기 때문에 활력도 생기고 면역력도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기능이나 인지 기능도 우수해지고, 그러면 안정된 애착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나만의 안전기지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만의 안전기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또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자랄 때 우리가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안전기지에 대한 의미가 생겨나죠.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충분히 타인에게도 자신의 안전기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는, 불안정형인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적으로 안전기지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또 어른이 되어서 나 스스로도 나에게 안전기지가 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렇게 나중에 살아가면서 운이 좋아서 안전기지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안정화된 방향으로 나가겠죠.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저자가 알려주는 우리 안전기지에 대해서 보면 저자는 안전기지가 되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안심할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한다. 두 번째, 질책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전혀 꾸짖을 수 없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번째, 원하면 응답하라. 다섯 번째, 기분이나 몸짓, 목소리 톤 등을 맞춰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라. 일곱 번째, 맞장구, 반복, 의문사의 힘을 이용하라. 아, 그랬어. 아, 네가 한 말은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는 이런 맞장구, 반복, 의문사,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힘을 빌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원하지 않을 때는 조언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변명하지 않는다. 열 번째, 불필요한 조언은 하지 않고 가만히 그 대신 들어준다. 안전기지가 되기 위한 10가지 원칙이었는데 들어보면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대상이 나한테 있었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먼저 하게 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죠. 이 10가지. 이게 부모된 입장에서 이제 돌아보면 저는 안전기지로서 적합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일단 부모가 되었으니까 아이의 안전기지가 되려고 부단한 노력을 저도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육아서에 보면 이 안전기지 10가지처럼 아이를 양육할 때 써야 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이가 원할 때 바로 반응해야 되고 아이에게 충분히 공감해줘야 되고 충분히 허용적이어야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을 때는 확고하게 뭐라고 꾸짖거나 제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육아서에 나온 여러 가지 책들에 다양하게 나와 있겠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이와의 이런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한테도 좋았겠지만서도 제가 느낀 건 제 내면 아이에게도 일정 부분의 어떤 치유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아, 나는 그때 이런 보살핌을 못 받았었구나. 너 진짜 고생했다. 너 정말 애썼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독이면서 말을 해줄 수 있게 된 거죠. 어른이 된 내가 아직 이렇게 작은 14살인
나의 내면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울컥하는 그 누군가 알아주는, 내가 내 스스로를 알아줬지만 그 알아주는 마음에 눈물도 나지만, 아, 이게 반드시 남이 아니어도 좀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럼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 보면, 이렇게 꼭 10가지 원칙을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 라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사실 관계에서는 내가 조금 더 안정을 좀 지향하고 또 상대에게 응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상대편에서도 상대방에서도 똑같이 그런 반응이 오기도 해요.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는 잘 통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100%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서로 일정 부분 신뢰가 쌓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믿어주겠다 싶은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찐친 뭐 이런 관계들. 이런 관계들은 좋은 안전기지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축복받은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기지를 갖게 되고 안정적 애착형으로 이렇게 조금씩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 안전기지에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그렇게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에서 누군가가 내 안전기지가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평생 그 상대가 그 역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서로 상호적입니다. 부모, 자식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적인 수혜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런 관계에서조차도 자식이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잖아요. 그 각각 별개의 개인으로, 각각의 개인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든지 일방적인 희생 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문가의 치료의 영역이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은 여기서는 배제를 하고, 우리가 당장 이렇게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만 봐도 관계가 굉장히 상호적이에요. 이 상호성이 잘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시소가 이렇게 탁 기울어지듯이 기울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 관계는 이제 만들지 않는 게 정답이겠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답대로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그 관계를 빨리 돌아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또 이제 정확한 측정법이 막 이렇게 딱 자로 재듯이 여기 이 칸에 놓으면 이렇게 탁 나오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면 그 관계가 거기까지 안 갔겠죠. 그럼 중간 점검할 수 있는 방법, 그 중간 점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이 불편하다. 이런 관계는 내가 표현하지 못한, 내가 다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힘듦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관계가 좀 수평이 잘 맞아진 관계인지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안전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관계 이야기까지 흘러왔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애착 유형에 따른 유형별 대처법과 내 스스로 안전기지가 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상처받은 우리를 다독이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